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엄윤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아직도 많이 남아 계신 걸 보면은 아마 경품을 좀 바라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배가 이렇게 나와서 가끔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담스럽다고 좀 뒤에 들어가서 해달라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초반에 여기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다가 저쪽 단상으로 이동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기대하고 오셨나요? 이 세션 전에 제가 들은 얘기는 전 세션에서는 빅데이터라는 어떤 비전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엔 BI, 마이크로소프트의 실기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 정말 제품을 팔고 있는 너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BI를 구축해서 쓰고 있는지 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IT, BI 플랫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IT 부서가, 저는 IT 부서는 아닙니다만 IT 부서가 가장 어려운 부서 같아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을 먹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런데 요즘 IT가 급변하면서 예를 들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컨슈머라이제이션 IT 이런 IT 트렌드들이 변함에 따라서 가장 많이 압박을 받고 변화해라 라고 요구되는 부서가 바로 IT가 아닐까 싶어요. 마이크로소프트 IT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회사 IT 분들하고 동일하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한 6년 전, 6, 7년 전부터 변화하고 민첩한 IT가 되어라 라는 과제를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물론 BI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합된 BI를 시대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거는 한 6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앞단에 프론트엔드를 통합을 했고요. 두 번째가 그 프론트엔드 안에서 보여지는 내용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DW를 통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부터 저장하는 것 그리고 배포하는 단계까지를 다 아우러서 한번 손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4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각기 어떤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 시작된 단계는 CBI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단일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부서별로 그리고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각기 다른 시스템 서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사부는 인사부 나름의 BI가 있었고 재무팀은 재무팀 나름의 BI 플랫폼이 있었고 그리고 세일즈 부서는 세일즈 나름의 부서 플랫폼이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HR에서 갑자기 재무 쪽 팀의 무슨 고가라든지 이런 걸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은 그 상위 매니저의 레벨에서는 이 모든 부서, 각 나라를 다 합쳐서 데이터를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IT팀의 요청이 오겠죠. 저 인사부 사람인데요. 재무 쪽의 사이트에 좀 접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혹은 내일 모레까지 각 팀 리포트를 조합해서 올려봐. 그러면 전부 IT에서 작업을 해야 했다라는 거죠. 다른 팀 사람에게 권한을 주기 위해서 시스템을 오픈해줘야 되고 또 주소도 알려줘야 되고 윗사람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현업들이 요청하면 그걸 IT에서 다 작업을 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런 접근이라든지 통합의 어려움이 있어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CBI라고 불리는 통합보고서센터입니다. 통합보고서센터는 말 그대로 리포트들이 공유되는 리포트들을 호스팅하는 서버를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뒷단에 데이터베이스가 합쳐진 것도 아니고요. 단지 리포트가 놓여지는 공간을 통합한 것을 저희가 1차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IT의 업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비즈니스 속도가 느렸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속도를 개선해보고자 셀프 서비스 BI를 활성화한 게 바로 CBI의 첫 단계가 되었습니다. 레포트를 한데 모아놓으니까 옆 부서에서 어떤 보고서들을 보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고 윗사람들도 한눈에 한 사이트에서 각 부서의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큰 규모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범적으로 작은 부서 몇 개에서 도입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향상은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전 세계적인 시스템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각 나라,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지역에서는 너무 성능이 느렸던 거죠. 그리고 여전히 셀프 서비스 BI를 활성화하긴 했지만 리포트들이 재활용되지 않고 애도업적으로 계속 활용이 되는 안 좋은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쳐야겠다라고 해서 2차적으로 CBI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글로벌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서버를 두었어요. 그리고 리소스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CPU 2개짜리 2대 서버로 거의 모든 나라 글로벌한 마이크로소프트의 10만 명 이상을 수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에 셀프 서비스 BI를 활성화를 시켰는데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 IT에서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 이런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을 사실 명확하게 하지 못했어요. 잘 알고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권한 분담해야 되고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지만 실제로 IT 플랫폼을 구축을 하실 때 가장 쉽게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권한 관련된 부분, 역할 관련된 부분, 프로세스 재정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무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레포트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그래서 제한된 사용자, 파워 유저 혹은 BI 개발자에 한해서 레포트를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포트를 생성한 사람이 그 통합 BI 사이트에다 레포트를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IT에서 한번 개입이 들어갑니다. 검열을 하겠죠. 이 리포트가 전사적으로 오픈되어도 되는지 혹은 권한 세팅 같은 것들은 잘 되는지 IT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한번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들, 그 팀원 혹은 엔드유저단에서 리포트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권한 관련된 정립도 들어갔고요.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의 CBI 센터는 민첩한 BI, 말 그대로 IT에 의존해서 리포트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현재 업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직접 리포트를 디자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전 세션에 그 기술을 보셨겠지만 추가적인 개발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내가 개발자가 아니어도 나의 비즈니스만 잘 알고 있으면 드래그 앤 드랍 몇 번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빌트인으로 제공하는 컴포넌트들을 활용해서 쉽게 레포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300명에서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아져서 38,000명으로 약 130배 정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수도 18,000개 이상으로 향상이 되는 게 바로 첫 번째, 앞단에 레포트를 모아두는 통합보고서 센터를 구축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 했을까요? 그 통합 CBI 센터, 통합보고서 센터는 이런 제품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단에 SQL 서버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놓을 수 있는 팀 사이트, 문서를 관리하고 버저닝을 해주고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쉐어포인트가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클라이언트 단의 BI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엑셀이라든지 오피스 제품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 세트로 구성이 되고요. 당시는 2005년이었기 때문에 오피스 버전도 2003, 그리고 SQL 버전도 2005 뭐 이런 식으로 제품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계속 사이클을 거듭해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접근한 부분은 바로 엔터프라이즈 스코어 카드 부분입니다. 스코어 카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떠세요? 저희 회사에서 좀 안타깝지만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스코어 카드입니다. 저희는 스코어 카드를 수박이냐, 초록색이냐,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스코어 카드라는 것이 한 사람의 어떤 K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부서의 사람의 회사에서 정해놓은 지표고 그걸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성과라든지 고가가 평가가 되는 제도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기업에서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가 있으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KPI라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리포트들을 한데 볼 수 있게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그러실 거예요. 궁금합니다. 옆 팀에서 뭐 하고 있는지, 옆 팀 리포트는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졌는지 매니저들끼리도 궁금할 거예요. 들어가서 살짝 봅니다. 우리 팀은 직원들의 UT를 체크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팀은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때까지 뭐 하는지를 데이터로 남겨서 유틸라이제이션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 매니저가 그걸 보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좋은 것 같아. 이런 성과 지표를 우리 팀에도 반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고요. 혹은 다른 팀에서는 보니까 다 초록색이에요. 그린이라는 거죠. 좋다라는 거예요. 얘네 팀은 얼마나 잘했기에 이래 봤더니 우리 팀이랑 성과를 똑같은 매출을 측정함에도 계산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결과가. 레포트를 통합해서 본다든지 상대편의 레포트를 볼 때 이러한 지표들이 통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려고 해도 마치 언어를 하나 배워야 하듯이 이해해야 될 단계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상대 부서가 사용하는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쉽게 가지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레포트 안에 보여지는 어떤 성과 지표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그 다음으로 시작했습니다. 400개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400개 정도로 시작을 하고 유연성을 주지 않았더니 일어난 반응이 나는 추가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스코어 카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BI에서 셀프 서비스를 활성화한 것처럼 스코어 카드를 가지고 가는데도 셀프 서비스 스코어 카드를 활성화했습니다. IT를 민첩하게 할 수 있게 현업단에서 부서단에서 직접 자기들의 성과 지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두루두루 많이 사용되는 KPI라든지 스코어 카드 같은 경우에는 400개의 빌트인된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엔터프라이즈 스코어 카드라고 해서 하나의 메타데이터가 생겼고요. 민첩한 BI 뿐만 아니라 협업이 더 원활하게 되었죠. 옆 팀에서 하는 레포트를 물어보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팀에서 혹시 중요한 걸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 팀에서도 나름대로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셀프 서비스 스코어 카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싱글 버전 오브 트루스라고 해서 저희가 그 한 가지의 통일된 버전으로 일관성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2단계로 진행된 스코어 카드 통합입니다. 스코어 카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쉐어포인트, BI 스택 제품군 중에서 제공해 주는 것 중에서 퍼포먼트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만 넣으면 신호등처럼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어떤 그래프를 그렸다, 도식화해서 오가나이제이션 차트를 그렸다, 각각의 리더들의 성과들이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바로바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개발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요. 물론 상위에 보고하실 때는 예쁜 형태의 레포트가 필요하시니까 어느 정도 개발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는 몇 레포트를 제외하고는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레포트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다 셀프 서비스, 자체적으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레포트 형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계 회사라서 그런지 한국처럼 예쁜 UI라든지 뭔가 아기자기함을 추구하는 건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때문에 개발하지 않아도 색깔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이 필요했고 저희가 퍼포먼스 서비스 서버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쉐어포인트 안에 하나의 컴포넌트로 통합이 돼서 서비스 형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래프를 그리시고 분해 트리를 클릭하시면 점절 드릴다운해서 레포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매니저 단에서 빨간색이 보인다. 드릴다운해서 보고 싶겠죠. 웹상에서 바로바로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진행됐던 부분이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세 차례에 걸쳐서 EDW가 통합이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CBI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EDW를 손봐서 각 부서별로는 어느 정도 통합이 된 상태였고요. 그게 1차 EDW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스코어가드를 통합한 후에 다시 한번 EDW 정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한번 한 차례 EDW 통합 작업이 일어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들이 통합되어 있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 이미 잘 아실 거예요. 단일 카탈로그가 없기 때문에 상대 쪽 부서의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내용의 데이터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보고 싶어도 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권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 팀장한테 들었어요. 우리 팀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레포트에 반영했더니 위에서 좋아하시더라. 그래 그럼 그 데이터 나도 좀 접근해보자. 그래서 권한을 얻어서 접근을 했어요.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그 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매번 쿼리를 해오는 게 쉽지 않아 결국에는 카피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팀에서 업데이트가 발생한 것이 우리 팀으로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데이터의 일관성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너무나 흔한 일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EDW는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1차적으로 한 4개 정도로 분리된, 4-5개로 분리된 EDW, 각각의 EDW, 부서별 DW라고 해야겠죠? 부서별 DW로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부서별로 각 소스에서 카피를 하는 시간대라든지 혹은 시기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이중화가 돼요. 그리고 동일한 데이터를 너도 가지고 나도 가지고 또 제3자도 가지게 되니까 데이터 스페이스를 디스크 공간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2차 단계에서 한번 손을 보게 됩니다.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부터 저장하는 단계, 그리고 이걸 배포하는 단계까지 한 차례 손을 보는 것이 2차로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이 시기가 약 2009년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용된 제품을 보면 SQL 서버에 ETL 도구가 있습니다. 2008 SSIS라는 ETL 도구를 써서 데이터 정리를 한번 하죠. 클린징을 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해서 마스터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두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2009년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통합 EDW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당시 EDW는 어플라이언스 제품도 아니었고 그냥 SQL 서버를 가지고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플라이언스도 없었을 뿐더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된 작업을 찾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팀에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라는 것이 아마 이때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는 먼저 시작된 게 아닐까 싶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최상의 궁합을 찾는 거죠. CPU가 놀지 않도록, 메모리가 놀지 않도록 모든 것을 소프트웨어적인 튜닝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 튜닝을 같이 들어가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트성이라든지 다차원 큐브가 필요한 부분도 SQL 서버 아날리시스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되고요. 앞단의 리포팅 서비스 통합, 이전에 됐던 거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그 스코어 카드를 위한 퍼포먼스 서비스라든지 파워 피봇 이런 여러 BI 기능들도 신규 기술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엑셀 서비스를 통해서 BI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는 기능이 이 차례에 확립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가 현재 시점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DW를 구축하신다면 저희는 이런 솔루션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제품 라인업입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자체적으로 빌드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SQL 서버를 통해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했듯이 회사 하드웨어 시스템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튜닝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위한 시간을 차라리 더 효율적인 업무에 돌리자라고 해서
레퍼런스 참고 아키텍처라든지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러한 요구사항에 맞게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보시는 것이 BDW라는 작은 데이터베이스 사이즈에 맞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14테라에서 80테라까지를 또 하실 수 있는 참조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0테라 이상의 거대한 정말 전사적인 EDW를 다뤄야 된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일체형으로 나오는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2차 EDW 통합 때 아까 보신 그 아키텍처 상에서는 SQL 서버를 튜닝을 했지만 저희가 3차 때는 이 마지막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통해서 성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저희가 모사에 엑사데이터가 있고 모사에 네티자가 있고 테라데이터가 있고 이렇듯이 거기에 상응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은 패러럴 데이터 웨어하우스 PDW라고 저희가 이름을 짓고요. 크게 두 가지 렉으로 되어 있습니다. PDW의 장점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노드에 컴퓨팅 파워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기존에는 SMP 구조다 보니까 데이터를 끌어와서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데이터들의 이동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이동시킬 시간이 없어요. 한시 빨리 레포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데이터 이동시키고 거기에 컴퓨팅해서 언제 값을 추출해 내겠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컴퓨팅 파워를 보내는 MPP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10개 노드 혹은 여러 개의 노드로 나눠서 분산해서 넣고 데이터가 있는 곳에도 CPU 파워를 가진 컴퓨터가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의 알고리즘이라든지 특정 어그리게이션이라든지 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돌려서 가장 최적화된 데이터, 정말 이 리포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최소화된 썸값 혹은 서브셋만 이 컨트롤 로더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데이터 노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의 머리가 한꺼번에 같이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머리들이 모아낸 결과값만 컨트롤 로드에서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극대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SMP가 가졌던 확장이라든지 성능의 그런 한계를 깰 수 있는 아키텍처가 제시가 된 거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 앞단에 리포팅 서비스를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여지는 지표값을 통합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까지 통합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단계가 지금 더 남아 있어요. 여러분이 IT 총 책임자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보안을 보시겠어요? 아니면 튜닝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시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지막으로 건드린 부분은 바로 DSL이라고 해서 데이터 자체를 서비스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가 약 2011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2011년 IT 트렌드가 뭐였을까요? 바로 작년인데, 네, 클라우딩 컴퓨팅이었습니다. IT를 자꾸 민첩하게 움직이라는 시장의 요구를 듣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민첩한 IT를 위해서 BI를 셀프 서비스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코어 카드도 셀프 서비스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DW는 통합을 해놓고 셀프 서비스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기업이 DW를 통합하고 셀프 서비스화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능하게 했습니다.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BIA, 내가 원하는 레포트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는 만큼, 내가 원하는 지표값을 생성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만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은 욕구도 물론 있는 게 현업이에요. 그쵸? 예를 들면 통합된 EDW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레포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 IT 트렌드라든지 타사 회사의 매출 자료가 급히 필요해요.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EDW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둘 자료를 합치고 싶어요.
이전 세션에서 엑셀에 있는 데이터 혹은 뭐 클라우드상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오는 걸 보셨죠? 그 두 가지를 하셔서도 만드실 수 있지만 그건 나만의 데이터예요. 그죠? 이 데이터가 너무 좋아서 우리 다른 직원들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퍼블리시하고 싶어요. 바로 외부 데이터에 대해서 소비하고 그 데이터를 한번 탐험해보고 남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작업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레이어라고 얘기하고요. 데이터 분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아키텍처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EDW 부분입니다. 어드민 서비스라는 것이 존재해서 EDW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기 SQL 애저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 데이터들도 같이 통합해서 익스플로러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가상의 레이어를 하나 두고 그 안에 사용자는 그냥 그 가상의 레이어 EDW라고만 알고 있죠. 그 EDW라는 데이터 소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EDW는 물리적으로 온프리미스의 DW 서비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상의 데이터 혹은 내가 온프리미스에 가지고 있는 다른 데이터들을 하나로 싸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팀 DB에 접근해서 데이터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통합된 DB에 없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 또 다른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게 마치 하나의 EDW 안에 있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단일 접점을 제공함으로써 회사 내부의 어떤 정교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핫하게 트렌드한 데이터들도 같이 껴서 레포트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내가 직접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 없어요. 데이터가 뭐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것이 IT에서 인정이 돼서 배포만 되게 되면 나는 그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없이 IT에서 가상 레이어를 통해 관리를 해주고 다른 부서분들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해주는 기술이 됐기 때문에 비용도 최소화하고 업무도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장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윈도우 애저를 통해서 가능하게 했다라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10년 정도부터 전략적으로 클라우드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타이틀을 내겁니다. We are all in. 다 투자하겠다 클라우드에. 그런 흐름을 마이크로소프트 IT도 받아들여서 DW를 데이터를 서비스화 형태로 채택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DSL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세 가지 형태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마이크로소프트 IT는 데이터베이스, SQL 데이터베이스 파스 형태, SQL 애저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올해 혹은 작년도 뭐 매출 혹은 뭐 글로벌한 어떤 기록 데이터들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회사에서 매우 중요해서 다른 팀 매니저들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엑셀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팀 사이트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전사 EDW로 배포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먼저 IT에 요청을 해서 뭐 데이터를 뭐 EDW 서비스에 붙는 것이 아니라 내가 셀프 서비스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배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상 EDW 레이어 밑에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로 이 데이터 소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가 반응이 좋아요. 뭐 레퍼런스 카운트들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클라우드에서 방을 빼고 온프리미스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기도 하고요. 이 데이터가 나는 좋다고 올렸는데 다른 부서나 다른 팀장님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클라우드에서 방을 빼기도 합니다. 바로 클라우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의 유연성을 충분히 활용한 아키텍처가 바로 데이터 애즈 서비스, DSL이라는 레이어입니다. 아마 타사 IT DW에서는 많이 보지 못한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클라우드에서 세 가지 타입 보실 수 있습니다. 이아스 형태의 가상 머신처럼 SQL 데이터베이스 올리실 수가 있고요. 파스 형태로도 SQL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BI적인 리포팅 기능도 클라우드 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결과
큰 데이터도 처리할 수가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조각조각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가상의 레이어로 한데 뭉쳐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 데이터가 커지는 거죠. 온프리미스 사이즈가 10테라인데 DSL로 뭐 여러 가지 영역의 SQL 클라우드상의 애저 데이터까지 합쳐서 보게 되면 뭐 20테라가 될 수도 있고 30테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빅데이터를 지원이 가능하게 됐고, 그 다음에 약 6개월간 모니터링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580만, 엄청나죠? 이게 반응이 좋아서 580만 요청이 처리가 되고요. 파워 유저, 데이터를 실제로 등록하고 셀프 서비스 DW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 약 1600명 정도 6개월 동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응용 프로그램도 96개 이상이 됐습니다. 최근 수치는 보시면 190만 요청들이 이 DSL로 들어오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만족을 하고 IT는 셀프 서비스 덕분에 좀 수월해지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스토리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잠깐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이 통합 보고서 센터입니다. 제일 첫 단계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이쁘게 꾸며놓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보고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카탈로그라고 보이시죠? 하나의 카탈로그를 통합을 해서 이곳에다가 부서별로 이름을 두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이 리포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민감한 정보가 있어서 절대 밖에서는 오픈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데모를 몇 개 만들었는데요. 퍼포먼트 포인트 서비스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장 많이 보는 레포트 형태입니다. 뭐가 어떻게 됐고 뭐가 타겟 대비 액추얼이 어쩌고 매출 정보를 가장 많이 보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만 있으면 별다른 코딩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도 바로 그래프, 신호등 형태로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 리포트를 마이크로소프트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로 차트 형태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차트 형태로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죠. 드릴다운해서 보는 거. 드릴다운해서 뭐 피지컬 먼스로 보겠다, 젠더로 보겠다, 뭐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바로 웹상에서 브라우징 하시고 드릴다운 한다든지 드릴업 하는 거면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타겟이 얼마 미만인 애만 봐야지 라고 하면 몇몇이 사라지게 되죠. 그 중에서 이 사람 뭐야 하고 찔러보게 됩니다. 옆에 상세 내용 나옵니다. 뭐가 액추얼이었고 이 사람 오너가 누구고 지금 뭐하는 사람이고 타겟이 얼만데 4밖에 못해서 이렇다. 그래? 그럼 오너별로 한번 봐야겠네 해서 오너를 찍어서 저 사람만 본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PPS라는 기능을 통해서 바로바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바로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전 세션에서 보여드렸던 신기술도 이미 저희 CBI 센터, BI 플랫폼 안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이렇게 바로바로 어떤 리포팅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이 아름다운 뷰들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정도 보여드리고요. 지금 이거는 실데이터입니다. IT에서 보는 값들은 주로 이 정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쪽에서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FY12에 뭐 했네 이런 거를 신호등 형태로 보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저희가 4단계에 걸쳐서 구축한 시스템의 지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제일 앞단의 CBI 센터는 지금 SQL 서버 2012와 쉐어포인트 2010 그리고 오피스 20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 통합한 것도 여전히 동일한 제품군으로 가능하고요. 중간에 EDW는 지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어플라이언스 제품이 위치하고 있고요. 패러럴 데이터 웨어하우스 SQL 서버 2008 R2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플라이언스 제품은 올해 말 내년 초쯤에 버전 2 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 DSL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SQL 애저 그리고 SQL 서버 2012, SQL 서버 2008 R2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지 궁금하시죠? 프론트엔드 CBI는 사용하는 유저만 총 6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분기별로 약 1,100만 건이 요청이 처리가 되고 있고요. 하루에 붙는 사용자가 5,000명. 그리고 그 5,000명이 하루 동안 요청하는 건수가 7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엔드 단의 EDW 사이즈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EDW에 붙어있는 각각의 여러 종류의 마트들이 약 4테라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EDW 대충 얼마 정도 나올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DSL 영역에 추가된 작은 데이터들, 그래서 그거를 DSL로 이루는 하나의 SQL 애저 쪽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5테라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IT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 통합 단계를 보면서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 보통 저한테, 제가 IT 관리자라고 하고 저한테 통합을 하라고 시키면 저는 성격이 바텀업인지 몰라도 뒷단부터 손을 댈 것 같아요. 왠지 EDW부터 통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뭔가 정리된 BI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왜 MS는 이렇게 접근을 했을까?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회사하고 조금 다른 점은, 예를 들면 삼성 계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회사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도 잘 모르고 다른 부서에서 어떤 제품을 쓰는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뭐는 O사를 쓰고 뭐는 I사를 쓰고 이렇게 제품군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택을 쓰기 때문에 어차피 레포트 형태가 달라도 제품은 동일합니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때문에 통합이 좀 더 용이했을 거고요. 어차피 한 번에 몰아서 업데이트를 하자라는 시도는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사이클을 돌려서 IT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화해야 된다라는 컨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 IT BI 플랫폼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래서 사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스폰서십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앞단의 리포트를 통합하는 작업이었죠. 같이 통합해서 보다 보니까 또 다른 니즈가 나왔고 그 부분들을 차례차례 적용을 해난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IT의 통합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이 방법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각 회사에 맞게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셔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말씀이고요.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경품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